미국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주택 비용이 소득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2000년대 초부터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25, 34세 청년 비율이 1983년 10%에서 2023년 19.1%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젊은 층의 부모 동거 비율이 크게 하락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는 조금 더 나은 편이지만 주택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었고, 이는 종종 인플레이션 상승과 정체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주거비 부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거 공간과 비용의 위기가 바로 3D 프린팅 주택이 처음에는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이유입니다. 전통적 주택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면서 3D 프린팅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주택을 짓는 능력은 주택 시장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생산붐을 일으킬 수 있었고, 집이 전통적으로 지어졌든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3D 프린팅 주택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진로에서 알 수 있듯이 2023년 전시용을 제외하면 3D 프린팅 주택은 많아야 수십 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 주택의 정확한 수를 집계하는 기관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가장 신뢰할 만한 추정치에 따르면 그 수는 여전히 수백 채에 불과합니다. 그 숫자는 중간규모 도시 주택 시장에도 거의 영향이 없고 전국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로 집을 짓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왜 이 기술이 전체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3D 프린팅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작은 프루사 3D 프린터로 무언가를 프린팅 중입니다. 3D 프린팅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3D 프린팅은 CAD, 컴퓨터 지원 설계 모델이나 디지털 3D 모델 형태의 청사진을 사용해서 3차원 물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플라스틱, 액체, 분말 입자 등 다양한 재료들이 컴퓨터 제어하에 하나씩 층을 쌓아가며 결합됩니다. 이 과정은 만들어지는 물체와 사용되는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수작업이나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는 다른 방법으로는 대량 생산이 어려운 복잡한 형태의 물체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재료 사용에서도 매우 정밀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 프로젝트에 별 모양이 필요하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연히 처음에는 코르크보드나 사용하고 있는 재료를 잘라서 별 모양으로 만드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 모양을 잘라내고 남은 여분의 재료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3D 프린팅의 경우 프린터는 거의 재료 손실 없이 별 모양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건비, 유지보수비, 재료비까지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노동 집약적이고 폐기물이 많은 주택건설 분야에 중요합니다. 3D 프린팅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이론적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택건설 비용을 낮출 수 있어 결국 가격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 건설 프로젝트는 기본 사항 외에도 추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건설에 3D 프린터를 사용할 때 재료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시멘트, 왁스, 폼, 그리고 폴리머 등이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사와 프린터에 따라 현장 밖이나 현장에서 모두 생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의 기본 구조에만 해당됩니다. 전기 배선이나 기타 마감 작업과 같은 필요한 요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실이나 기초 구조 역시 최소한 일부는 현장에서 조립해야 합니다. 그래도 프린팅 과정 자체는 빠를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 윈선 24시간 안에 10채의 집을 프린트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각 집의 가격은 창문, 문, 기타 중요한 요소들이 설치되기 전 기준으로 약 $5,000라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다른 회사들도 집의 기본 구조를 하루 만에 프린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용 재료에 따라 건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토로 프린트한 집은 마르는데 몇 주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3D 프린팅 주택이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거나 저렴하지는 않다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이는 주택 부품 프린터 구입에 드는 초기 투자 비용을 제외한 것입니다.
기술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3D 프린팅 주택 건설에 주로 사용되는 고체 콘크리트는 단열 성능이 매우 낮아서 사실상 열 흐름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더 나쁜 점은 콘크리트가 열구가 되어 겨울엔 열이 빠지고 여름엔 태양 에너지를 더 끌어들입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은 다소 복잡하지만 콘크리트만으로 현대 건축법의 단열 기준을 충족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에 튼튼한 구조 부분이들 속이 빈 콘크리트 외피를 프린트하고 내부를 단열재로 채워 건축법의 열 저항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와 단열재 동시 프린트 등 다른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로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D 프린팅 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시간과 비용입니다.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표준 콘크리트는 탄소 발자국이 높고 시멘트 생산은 이미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나 지연을 위한 환경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신기술에 사용되는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소재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프린팅 방식이 탄소 배출이 적다고 하지만 이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것들이 업계가 직면한 유일한 문제였다면 우리는 아마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3D 프린팅 주거단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 이 기술이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해결책으로 환영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빠른 확장을 막는 데에는 지연과 예상보다 높은 비용보다 더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균열과 관료주의입니다. 2024년 11월 아이오와 머스커틴시는 3D 프린팅 주택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집은 구조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집을 짓는 데 사용된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을 점잖게 표현한 말입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그레이터 머스커틸 커뮤니티 재단의 주택 이니셔티브 매니저 롭 모이니아는 포브스 인터뷰에서 수직 균열과 덜 심각한 수평 균열이 있었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공사는 5월에 시작됐고 불과 몇 달 후에 이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재가 구조적 견고성 기준을 못 맞췄고 균열 원인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후 때문인지 확인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용 끝. 여름 동안 열지수가 120도까지 올라갔고 높은 습도까지 겹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이 프로젝트 하청업체 창립자 제커리 만하이머는 좌절이라는 표현은 아마 제가 쓸 말은 아니고 그 과정 자체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하이머에 따르면 벽은 튼튼했지만 균열이 우려할 정도여서 철거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알크리스라는 회사는 그 이후로 더 강하고 더 저렴하며 탄소 중립적인 새로운 소재를 개발했지만 이는 머스커틀 마을 사람들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3D 프린팅은 여전히 까다로운 공정입니다. 특히 주택 규모에서는 열이나 습도 변화가 프린팅이나 건조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린팅되는 소재의 구성에 작은 차이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3D 프린팅 초기 프로젝트는 열로 인한 화학 반응을 막으려고 재료를 에어컨이 있는 컨테이너에 보관했습니다. 이 변수 중 하나라도 변하면 나중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원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재료의 구성, 열, 습기, 미세한 조성 변화에 대한 저항성이 발전하지 않는 한 3D 프린팅 주택을 가장 신뢰성 있게 짓는 방법은 현장 밖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축 부품을 건설 현장으로 운반해야 하므로 다시 한번 3D 프린팅과 전통적인 건설 방식 간의 비용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오와의 작은 마을 머스커틸에게 이것은 그들이 뒤처지게 된다는 의미이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산업의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알크스트는 새로운 CEO 패트릭 켈러엔의 지휘 아래 콜로라도로 이전했습니다. 업계 컨설턴트 스티븐 맨수르는 아이오와 프로젝트에 대해 그 집을 철거하길 바랐습니다. 전통적인 건설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업계 이미지에 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누군가 실제로 그 집에 사는 경우죠. 라고 말했다. 인용 끝. 균열은 심각하지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없이 완공된 3D 프린팅 주택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기술 경험이 쌓이고 균열 원인을 이해하면 이를 막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소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생산성에 타격이 있고 기업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분야에 치명타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광범위한 도입을 가로막는 진짜 장벽은 규제상의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세계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산업 중 하나이고 3D 프린팅 주택이 가능성을 보이지만 주택 개발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시멘트로 만든 주택이 전통적인 주택보다 100년 이상 오래가고 기상피해나 흰개미 같은 곤충, 화재,
기타 일반적인 가정 내 위험에 더 강해야 하지만 이 이론이 시간이 지나도 유효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주택은 이 집은 150년이나 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3D 프린팅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D 프린팅 구조물에는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19세기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덜 잘 만들어진 3D 프린팅 주택은 몇 달 만에 균열이 생기고 잘 만들어진 주택도 20년, 5년, 심지어 1년 만에 노후와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주재당국은 3D 프린팅 주택 프로젝트 승인을 신중히 하고 프로젝트 자체도 안전옹호론자부터 환경운동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쪽의 규제 변화에 더 취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속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주택이 충분히 건설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규제와 지역구획제도 때문입니다. 새로운 저렴한 주택 건설 방법이 있어도 지역구획위원회가 모든 개발 계획을 거부하면 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몇몇 용감한 기업들은 이 기술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린팅 과정의 기술적 난관은 해결할 수 있고 3D 프린팅 주택의 비용 효율성이 주재당국과 구획위원회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들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이로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이집트의 카이로가 아니라 일리노이주의 카이로입니다. 이집트의 카이로는 엄청나게 큰 도시죠. 이곳은 주 전체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 중 하나로 시카고보다 켄터키와 미주리와 더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가 2,000명도 안 되고 최근 계속 감소 중인 카이로는 3D 프린팅 주택 사업이 성공할 만한 곳으로 보였습니다. 도시들도 주택이 절실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곳의 문제는 공간과 규제 장벽이지 건설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카이로는 그 반대입니다.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자원이 부족하고 이주지로서 특별히 매력적이지도 않은 카이로에서 3D 프린팅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건설 프로젝트를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며 심지어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2024년 늦여름 프레스티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카이로와 30채의 듀플렉스 주택을 짓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습니다. 며칠 뒤 작업팀이 도착해 착공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듀플렉스 주택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진 신축 주택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착공식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해 희망에 찬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토마스 스팀슨 시장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가장 빈곤한 지역을 대표하는 주 상원의원 데일 파울러도 이 프로젝트가 주민 번영을 위한 한 걸음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파울러 의원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비영리 단체는 착공식을 위해 4만 달러의 기부금을 확보했습니다. 출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한 달 만에 첫 번째 듀플렉스의 벽이 세워지고 내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로젝트가 멈췄습니다. 소유주들은 나중에 지연의 원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의 균열을 탓하며 유닛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레스티지는 1년 넘게 프린터 공급업체의 균열 처리 계획을 기다렸으나 결국 아무런 계획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듀플렉스엔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고 프린터도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그 무렵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했고 프레스티지에 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주택을 짓기로 계약한 회사는 이상하게도 다른 프린터 주문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59만 달러의 보증금을 포기했습니다. 특히 착공식 즈음 여러 직원들이 프레스티지를 그만둔 점이 더 불길하게 느껴집니다. 직원 대거 이탈은 익명 이메일이 돌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이메일에는 프레스티지아의 3D 프린팅 진출이 홍보용 쇼에 불과하고 회사가 다른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질문은 기자들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FBI 역시 프레스티지아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지만 분명히 회사나 그 소유주들에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제이미 헤이스와 에릭 베르투스는 2021년 프레스티지를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은 일리노이주의 또 다른 작은 마을인 해리스버그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은 카이로에서 100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인구가 8,000명으로 훨씬 더 컸습니다. 이 회사는 헤이스가 2020년 이후 설립한 7개 회사 중 하나로 그중 3곳은 베르투스와 함께 창업한 회사였습니다. 헤이스가 자금을 담당하고 베르투스가 일상 운영을 맡으면서 두 사람은 학교 건설 관리, 태양광 발전소 울타리 설치, 그리고 물론 카이로라는 작은 마을을 위한 3D 프린팅 듀플렉스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아들 조슈에게 건설업계에서 무엇이 인기 있는지 조언을 받은 후 베르투스는 2023년에
3D 프린팅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르투스는 개발이 시급한 카이로를 3D 프린팅 사업의 시작점으로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선의의 표시로 첫 집을 기부하라고 격려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전에도 큰 약속과 기대에 속아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코니 윌리엄스 시의회 의원은 우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결국 물러난 사람이 이미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요. 여기 있습니다. 신이 우리를 보냈어요. 라고 했어요. 임용 끝. 카이로의 여러 깨진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일리노이 엘리트 정책 기반자들에게 충분히 신뢰할 만해 보였습니다.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버티스, 데일 파울러를 만났으며 미국 상원의원 태미 더거스 보저진도 이 프로젝트를 더 알아보려 초대됐습니다. 일리노이주 회계감사관 수잔 멘도자가 소셜미디어에서 이 프로젝트를 칭찬해 프레스티지의 첫 3D 프린팅 주택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지원이나 최소한의 관심, 그리고 화려한 기공식은 프레스티지 내부의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했습니다. 디거슨 건설팀이 첫 번째 듀플렉스 주택을 짓기 시작하기도 전에 카이로의 최신 재생 시도가 이미 불안한 기반 위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선 프레스티지는 처음에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 11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이 너무 커서 일리노이주 카르나게 지역 대출기관은 단일 고객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다른 은행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대출이 승인되자 프레스티지는 텍사스의 페리 3D 컨스트럭션에서 제작할 프린터에 59만 달러를 선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린터가 빨라도 6개월 뒤에 배송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린터 배송이 불확실한 걸 알면서도 헤이스와 버티스는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습니다. 그들은 카이로의 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프린터 배송 일정이 이를 위협했습니다. 버티스는 콘크리트 산업 박람회에서 뉴저지의 3D 프린터 제작 회사 팀을 만나 즉시 배송 가능한 프린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버티스와 헤이즈는 빠르게 새로운 회사로 방향을 틀었고 페리 스디에게 더 이상 그들의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알리면서 원래 지불한 금액 중 6만 달러를 보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계약금 전액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사실 어떤 회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결국 계약금이니까요. 이 일은 4월 프린터 납품 예정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프레스티지는 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뉴저지에 있는 회사가 남은 50만 달러 로 프린터를 판매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난장판에 대해 헤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차 한 대에 $10,000를 받았는데 5,000달러를 주고 차를 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똑같은 기능을 하는 차를 또 5,000달러에 살 수 있다면 내가 출퇴근만 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물론 이것은 그들이 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이 불확실한 수준에서 아예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회사조차도 8월이 되어야 프린터를 납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즉 대출, 여러 대의 프린터, 지연,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듀플렉스를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듀플렉스를 짓기 위한 거였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론적으로는 프린터를 구입하고 운송하는 초기 비용만 해결되면 더 빠른 공사 기간과 저렴한 자재비라는 장점이 점차 효과를 내기 시작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단계는 카이로의 주택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할 해법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념 증명 단계였고 그 단계조차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마을 지도자들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약 30채 건축 자금 조달에 대해 질문받자 프레스티지는 명확히 답하지 않고 얼버무렸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주택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시스템을 통과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프레스티지가 시골 지역에서 사실상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 과정조차도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레스티지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프레스티지는 이런 프로그램에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버티스는 카이로시 관계자들에게 앞으로의 건설 자금을 직접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카이로시에 그런 돈이 있었다면 이미 주택을 지었을 겁니다. 카이로시와 프레스티지는 시가 프린팅 업체의 빈당을 $1에 팔고 프레스티지는 듀플렉스 주택을 18개월간 관리 후 소유권을 시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에는 추가로 29채의 듀플렉스 주택을 더 짓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기자가 카이로 3D 프린팅 주택 프로젝트를 다시 조사하며 프레스티지 자금 담당 헤이스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요청한 것 중 하나는 프린터 자체를 직접 보는 것이었고 헤이스는 이에 동의하면서
완전히 조립되면 작은 차고만한 크기의 그 프린터가 자신의 개인 부지 뒤편에 보관되어 있다고 무심하게 밝혔습니다. 그들이 부지를 둘러보며 줄지어 선 차들 사이를 지나가도 프린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헤이스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안 보이네요. 보이세요? 그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분명 한때 그곳에 있었던 것 같지만 이후 어디론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그 기이한 순간은 헤이스와 프레스티지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프레스티지가 코미디 영화 스텝브라더스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회사 이름에서 따왔다고 했습니다. 헤이스는 페리 3D를 상대로 약 60만 달러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세부 사항이나 소송 장소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송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레스티지는 소송에서 페리 3D가 진짜 계약서가 아닌 가짜 문서에 서명하게 했고 그 문서엔 보증금 몰수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소송은 페리 3D가 미국에 있는 직원을 해고하던 시기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판사는 결국 프레스티지의 손을 들어줬지만 페리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받아내려면 행운을 빌어야겠네요. 헤이즈는 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과에 끄나 명랑하게 반응하며 문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하긴 했네. 그리고 만약 돈을 받았다면 프레스티지에게 꽤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 계약에 따라 회사는 은행에 매달 약 13,000달러씩 10년 동안 갚아야 하는데 이는 110만 달러 대출에 대해 이자만 40만 달러에 달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프레스티지는 카이로 프로젝트에서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직접 갚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헤이즈가 자신의 다른 사업 계좌 중 하나에서 그 돈을 대신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헤이즈의 말로는 자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페리 3D의 교묘한 계약과 헤이즈 자신의 방임적인 접근이 그를 공경에 빠뜨렸지만 그는 카이로에 대한 의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의 말을 못 믿겠다면 주 상원의원 데일 파울러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그들을 지원했습니다. 헤이즈는 문제 생기면 파울러와 함께할 거야 씨발 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레스티지의 정치적 배우로 지목된 건 데일 파울러에게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프로젝트에서 자신을 단순한 팬이라고 했습니다. 헤이즈와 버티스에 대한 그의 설명은 우호적이지만 진정한 우정은 아니란 인상이었습니다. 데일 파울러가 실제로 3D 프린팅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의 평가는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파울러의 사무실은 프레스티지 홍보 자료를 일리노이 주택개발청에 이메일로 보냈고 프린터 대출이 확보된 직후 주 빈곤위원회에도 이 프로젝트를 언급했습니다. 바로 파울러 본인이 멘도사주 감사관에 버티스와 그의 아들이 포함된 투어에 직접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진과 더거스 상원의원 사무실의 만남을 주선한 것도 파울러였습니다. 카이로 주민들 역시 이 프로젝트를 주 상원의원과 확실히 연관지었습니다. 작업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쌓이자 지역 지도자들이 파울러에게 질문하고 연락했습니다. 그 일이 무산되자 우리 모두 파울러 상원의원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데려왔으니까요. 시의원 윌리엄스의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응원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프레스티지가 정치행동위원회 자금을 제외하면 파울러의 최대 선거 자금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프레스티지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데일 파울러에게 약 22,0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마지막 6,500달러 기부금은 첫 듀플렉스 착공식이 열리기 일주일도 안 되어 전달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이라고 주장했지만 파울러는 헤이즌과 버티스를 수십 년간 알고 지낸 듯합니다. FBI 수사에 대해 추궁받았을 때 그는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 부당하게 비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약 영웅 다니엘에 비유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천사가 사자 입을 막아 살아났고 오히려 적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파울러의 임기는 1월에 만료되며 그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문으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FBI 수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미 언급했듯이 프레스티지 조사는 기자들뿐 아니라 FBI도 진행했습니다. 기공식 파티 후 몇 주 만에 프레스티지는 연방 배배심으로부터 재정 기록 소환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 소환장이 왔습니다. FBI는 또한 해리스버그시의 두 학군에서 프레스티지로 보낸 작업 계약서와 지급 기록도 확보했지만 이건 3D 프린팅 듀플렉스 프로젝트와는 관련 없는 일이었습니다. 존 피크 해리스버그 시장은 시가 프레스티지와 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데일 파울러가 더 많은 프로젝트를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환장을 받은 학군 중 한 곳은 프레스티지와 다른 회사들을 통해 진행된 프로젝트에 200만 달러를 지출하면서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교육밤을 해임했습니다. 프레스티지 직원들 중
착공식 즈음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중 최소 한 명이 내부 고발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카이로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역할로 채용된 버키 밀러는 FBI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가 됐습니다. 밀러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용당했고 가난한 지역에 빠르고 저렴한 3D 프린트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꿈을 품게 됐지만 그 꿈은 매번 산산조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는 프레스티지가 처음부터 그 프로젝트를 완수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착공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스티지와 계약한 기업, 정부 기관에 익명의 이메일이 여러 통 발송돼 프레스티지의 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밀러는 익명 이메일을 자신이 보냈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예상대로 이 일은 책임 전가로 번졌고 헤이스와 버티스는 밀러는 다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버티스는 자신이 FBI에 전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요청받은 모든 기록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공경에 처했다면 지금쯤 기소장이라도 받았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듀플렉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프린터는 얼마나 오랫동안 멈춰 있었는지 알 수 없고 헤이스가 소유한 여러 부동산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헤이스는 프린터의 콘크리트 잉크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뉴저지의 블랙 버팔로 쌈디에서 대체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헤이스와 버티스가 첫 시도 실패 후 프린터를 구입한 곳입니다. 블랙 버팔로는 결함 콘크리트를 교체하겠다고 했고 프레스티지의 프린터가 필요 없으면 다른 구매자를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회사는 또한 듀플렉스의 균열을 함께 고치겠다고 주장했지만 그 균열이 주로 외관상의 문제이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곧 카이로로 돌아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블랙 버팔로는 시의 허가가 필요해 작업을 승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블랙 버팔로는 2020년 말 설립 후 미국에서 프린터 2대만 판매했고 현재 파산 신청 중입니다. 최근 작업자들이 단일 듀플렉스에서 일하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카이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잊혀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한 일입니다. 많은 개발 사업이 약속을 못 지키고 사라졌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카이로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거래가 무산되는 것을 봐왔지만 우리는 항상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답보다 질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년간 인구 감소와 주택위기 해결을 시도했지만 카이로에는 결국 빈 듀플렉스 한 채만 남았습니다. 케니샤 말로리는 그 듀플렉스나 새로 지어질 예정이었던 다른 집들 중 한 곳에 입주하길 바랐지만 결국 영영 마련되지 않을 집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이미 헤이스와 에릭 버드는 절박한 마을을 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양심 없는 사기꾼들일 뿐인가요? 아니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사업 방식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FBI에서 형사 기소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기자들도 불법 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프레스티지가 법을 어기지 않았거나 앞으로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재 정보로 볼 때 이 상황은 범죄적 악의보다는 무능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3D 프린팅 건설 사업의 실질적 준비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고 그 부담을 카이로에게 넘겼습니다. 이 기술은 새롭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이 대중화되기 전 진입하면 산업 성장 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가들에게 이런 기술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이오와의 카이로와 머스커틸 같은 사례가 생깁니다. 이런 마을들은 저렴한 주택으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업들이 3D 프린팅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민하거나 인지하지 않아 이런 마을들은 결국 방치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초 일본에서 2층 3D 프린팅 주택이 완공됐습니다. 잦고 강력한 지진으로 유명한 일본은 주택에 대해 엄격한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과 일반 건물들은 사용되기 위해 충분히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에서 디자인 원칙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집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가진 일본 당국의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저는 동굴에서 사는 게 그다지 내키진 않지만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내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승인 2층 3D 프린팅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 완공된 것을 보면 3D 건설 프린팅이 구조적 정밀성과 일관된 품질이 필요한 프로젝트, 특히 내진 지역의 프로젝트에도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3D 프린터 생산 선도기업인 코발트 인터내셔널의 창립자이자 총괄 매니저인 헬릭 웬네 닐센의 인용문입니다.
이 주택이 2층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큰 도약이었습니다. 이전의 주택들은 전통적으로 카이로의 드플렉스처럼 단층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층 이상 주택 건축 능력은 이 기술의 잠재력을 크게 확장합니다. 한 건물에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새 집을 찾는 가족들에게 주택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카이로 프로젝트 등 대형 실패로 3D 프린팅 사업 인식이 나빠졌지만 이 기술은 여전히 잠재력이 있으며 주택 공급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도입된다면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구조물 건설에 있어서도 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주택은 아마도 100년은 거뜬히 버틸 것이고 기존의 목조주택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뛰어나며 곰팡이나 해충에도 강할 것입니다.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수요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짓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르는 실행상의 준비를 제대로 고민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